주치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에서 오용된 지는 근데 워낙 오래돼서요. 저희 드라마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래 그 주치 김 선생 불러 그게 주치잖아요. 김 박사 불러. 네. 주치의제도 찬성하냐고 하면 다 찬성해요. 근데 이제 막상 머릿속에 그리는 상이 달라. 내 주치의는 아산병원의 내분비내과 교수님이 내 주치의여야 되는 거죠. 동네 정 선생이 주치의면은 안 한다는 거죠. 나는 정 선생 주치의라도 해.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항보건 정책연구의 보건의료단체 정책 릴레이 간담회 얼마 전에 끝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대선에 대한 얘기를 심도 깊게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늘 모시는 분인데 또 모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시고 이번 대선에는 이 대선 대응의 유권자 네트워크 올해는 불평등 끝장내시라 불렸는데 거기에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었죠. 예.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책위원회 정책위원장 지금 몇 년째 맡고 계시고요. 오래 하고 있습니다. 녹색병원의 재활의학과 과장을 맡고 계시고 또 이 경력이 또 여러 개가 더 있는데 일단 이 정도 맡고 계신 우리 정영준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영준입니다. 제가 고인물 같지만 거의 1년 6개월 만에 왔습니다. 여기. 그랬나요? 예, 건치 선생님들 잘 지내신지 인사 여쭈고 싶고요. 코로나에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 들어가서 이번 이 대통령 선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다들 비슷한 소회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였다는 점은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윤석열 후보가. 하지만 또 이제 국민들이 그렇다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진 않았다고 이렇게 읽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작년 저희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될 당시에 지방선거에서의 서울에서의 국민의힘에 득표한 비율에 비하면 사실 윤석열 후보가 그만큼 득표하지 못했고요. 그 사이에 사실은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코로나 상황에 따른 어떤 영세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취약계층 문제들은 더 이렇게 두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등장에 대한 대중적 이제 반감이 작동을 해서 마지막에는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에 나와 있는 어떤 격차보다도 훨씬 더 많이 따라잡아서 0.73% 수준으로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를 사람들이 했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 드러난 그냥 대통령 선거였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선거인데 지금보다 불만이 약했을 때보다도 윤석열 후보가 득표 자체는 떨어져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뭐 압도적 지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오세훈이 센 거네. 아니 그러니까 뭐 당시에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불만을 고스란히 반사이익을 받은 것이고요. 아니 그리고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전형적인 상대편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제 소위 비토크래시라고 불리는 이런 어떤 양당 정치 구조의 이제 고질적 폐해를 다 보여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생산적인 논의나 이런 건 하나도 나온 게 없고 서로 뭐 네거티브만 계속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느냐라는 걸 이제 해석을 할 때는 뭐 윤석열 후보가 개혁적이고 뭔가 공정의 아이콘이고 뭔가 새로운 세대를 좀 잘 이끌 것 같고 이래서 당선이 됐다는 점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적극적인 문재인 정부 지지자나 아니면은 이런 보수 우파의 새로운 재집권에 대해 반발감이 큰 분들은 좀 단기적으로는 뭐 뉴스도 보지 않고 되게 지금 실망하시고 아직까지도 좀 의기소침하시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대중정서 특히나 뭐 제가 이제 시민사회단체 뭐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위축된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우파의 어떤 등장에 또 대응을 해서 적극적으로 잘 싸워나가자. 그리고 이제 압도적인 어떤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를 갈 때와 같은 분위기, 그러니까 보수층에 대한 압도적인 표 몰아주기와 이제 국민들이 어떤 정서 그쪽으로 이동한 것 같다는 그런 어떤 불안감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자신감을 저희가 잃을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들어보면 이번 선거 이렇게 볼 때 이제 단일화도 야당 쪽에서 하고 했는데도 표차가 얼마 안 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위축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정권이 교체되는데도 반성의 강도가 좀 약하다. 이제 격차도 적고 다른 국회의석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선거 같은 거 이기면 우리가 뭐 승리적 평가를 하고 왜 이겼을까 앞으로 희망을 제시하고 지면은 왜 졌을까 해서 반성하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양쪽 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선거 끝나고 나서. 일단 전체적인 선거 얘기는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고 범위를 좀 좁혀볼까요? 분야를 보건의료 분야로 줄여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선거하고 비교해서 보건의료 분야의 뭐 정책들이나 뭐 논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거 기간에 어떠했고 어떻게 봤습니까? 일단 지금 코로나 이런 감염병 위기에서 벌어진 선거인데 지난 어떤 선거보다도 보건의료 정책이나 보건의료 쪽 쟁점이 사실은 큰 화두가 되지 않은 맞아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네거티브 선거 양상이 가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을 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로 이제 주되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어쨌든 이 마지막 지금까지의 방역 정책이 상대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우파가 이제 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본인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최근에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나와서 본인들은 뭐 과학 방역이라고 하면서 7가지 이야기한 게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랑 거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과거에 뭐 한 이야기라는 게 뭐 중국 봉쇄 이런 이야기 정도 수준의 아주 그 정파적인 주장들이 거기 첨가가 돼 있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코로나 보건위기와 관련해서 특별한 반대를 하거나 특별한 대안을 제시할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메인이 돼야 되는데 드러나지가 않았고 유일한 이제 차이점이라면은 그 와중에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옛날에 성남시 의료원도 설립을 했고 공공의료 기관을 전국에 이제 70여 개 그 권역에 다 설립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본인이 직접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언론에서도 거의 보도되지 않았고 윤석열 후보 쪽만 해도 뒷부분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말로는 언사로는 어쨌든 간에 필수 의료를 뭐 국가 책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었는데 이 부분도 뭐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당연한 이야기. 그것도 안 하겠다면 국가가 사실 이 코로나 위기에 뭐를 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건의료 공약이 아마 제가 느끼기로는 이명박 정부 집권할 때 그다음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 집권할 때 문재인 정부 집권할 때 어떤 선거보다도 그렇죠. 없죠. 예, 그리고 복지 확대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보건 쪽 거기 포함을 해서 봤을 때 크게 쟁점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네거티브를 할 것도 없었지만 문제는 네거티브를 염려해서인지 아주 뚜렷하게 공약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없어서 쟁점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이제 크게 선거 전에 공약들이 제시된 게 주로 이제 갈리는 게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 보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치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공공정책 수가라는 거를 가지고 와서 공약마다 이렇게 집어넣던데 그런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공병원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어야 되는데 도대체 요새 같은 때도 쟁점이 한데 뭐 언제 쟁점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공의료에 대한 것들이 쟁점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크게 논쟁도 없이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분야를 좁혀서 공공의료에 대한 것 두 후보의 입장 비교해 주시고 지금 이제 당선인의 공약을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공의료 공약이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다 사실은 코로나 어떤 위기 상황에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에 비추어서도 상당히 저강도로 나타났죠.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70여 개의 어떤 중대 권역에 공공병원을 다 설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공공병원의 이제 인력도 더 충원을 하겠다고 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본인이 또 직접 정확하게 12월 31일에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언론에서 거의 뭐 보도가 안 되고 이슈가 안 됐죠.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는 이제 공공의료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언어를 어떻게 바꿨냐면 공공정책 수가를 이제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 공공정책 수가라는 거는 공공의료 기관이나 공공의료 서비스에 제공한다기보다는 윤석열 후보의 이제 주장과 그 선거 공약집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분만 뭐 아니면은 감염병 이런 병상, 음압병상, 그다음에 뭐 외상 이런 필수 의료 부분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수가가 보상이 좀 낮고 그다음에 또 수익성이 없고 인구가 이제 좀 소멸되는 지역이나 이런 것은 없으니까 거기에 필수 의료 수가라는 정책 수가를 배정하겠다는 방식이에요. 수가 보상을 더 해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내용이 다른 게 수가 보상을 더 해주는 건 이제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치료를 했을 때 수가를 보상하는 방식이고 이 정책 수가는 사실은 어떤 인프라 자체에 대한 금액을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요 이야기가 이제 원래 거의 한 20년 전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의료 취약 지역에 이재명 후보는 공공병원을 하나씩 짓는 거를 이제 공약을 한 거고, 윤석열 후보는 공공병원을 짓는 거는 돈이 많이 드니까 차라리 거기 있는 민간병원들이, 지역에 있는 민간병원들이 이런 시설을 갖추면 그에 대해서 공공정책 수가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민간병원이 참여해서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제 한국의 뭐 95% 정도의 이제 공급을 민간이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 이제 뭐 민간이다 공공이다 이런 이야기 없이 상급 종합병원부터 이제 국립대 병원까지 거기에 대한 이제 인프라에 대해서는 이제 정책 수가를 배정하겠다라고 밝힌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공약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게 지방의료원이나 이런 것들을 상급 종합병원에 이제 위탁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에요. 위탁 운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그게 크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문석열 후보의 공약은 사실은 대한의사협회란, 특히나 더 크게는 병원협회에 오랜 수건을 그대로 다 담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병원협회에서 우리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하에서 공공의료 우리도 수행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돈을 더 주고 그 임무를 시키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이 논리를 그동안 오랫동안 펴왔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게 살짝 혹했던 게, 그냥 자세히 모르면 민간병원이 있고 충분히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보상을 하고 공공 역할을 하는 게 낭비도 안 되고 좋겠네 하는 건데, 뭐랄까 언론에서 이런 거를 심층 분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다.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병원에 돈 좀 더 주겠다 이거예요. 병원협회가 하던 일을 하는데 수가를 좀 더 많이 주는 거, 그리고 공공병원은 짓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었던 거죠.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제가 보니까 취지는 공감하나 준비는 덜 됐다. 선거 일주일 전까지. 아까 얘기한 대선 대응 시민사회 노동단체 이제 네트워크에서 질의서를 보냈을 때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공약집이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나도 그 생각을 했어. 뭐 근데 그분이 뭐 사실 지금은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분석할 이유도 없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선거 과정 얘기했는데 공공의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이름은 공공정책수가 필수의료 국가 책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반공공정책이거든요. 반공공정책. 너무 빨리 그렇게 규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그리고 선거 유세에 윤석열 후보가 다니면서 어느 몇몇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뭐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는데 그게 필요합니까? 이런 이제 것까지 한 것까지 다 있어요. 사실 내용이. 근데 그분은 좀 말씀을 좀 막 하시긴 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공약집을 잘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있는 공공병원조차 상급종합병원에 이제 위탁을 하겠다 하는 이런 이제 계획들이 있고, 물론 이제 제2인천의료원이라든지 대전의료원이라든지 부산의 지금 침례병원의 어떤 제2건강보험병원에, 이건 지역 공약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 공약들은 사실은 이제 지역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같이 다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약들은 이제 지역의 어떤 토건산업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공공의료랑 관련해서는 의료에 뭐 공공공급이 왜 필요해? 민간에서 그냥 하면 되지.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랑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좀 훨씬 더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이제부터는 그럼 뭐부터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이 정부는 들어와서 공공의료 부분에서 뭘 처음으로 던질까요? 아니, 공공의료 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아무것도 안 던지는 방식으로. 네, 그냥 민간의료기관을 더 이렇게 강화하거나 민간의료기관의 어떤 여지를 더 이렇게 넓혀주는 쪽으로 갈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아마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이 뭐 건강보험 당연정제 폐지하고 뭐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이렇게까지는 못 나갈 거지만, 사실상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것과 유사한 기재부발 연성의료 민영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이런저런 우회로를 활용한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후보의 공약집을 잘 보시면은 모든 컨셉이 이제 상급종합병원 주도하에 운영이 되게끔 다 되어 있어요. 이제 가장 그 의료 서비스에서 상품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쪽에 이제 훨씬 더 힘을 실어주는. 다 아시겠지만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면 어느 병원? 빅5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물론 대학에 이제 국립대 병원들도 있지만 그 외에는 이제 대형 병원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빅5와 지방의 대형 병원들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 이제 뭐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 수도권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주로 해서 의료 체계를 짜는 거를 고민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위탁을 하고 그쪽이 이제 분원도 나오는데요. 분원을 차리게 해서 네트워킹화 되어 있는 이제 훨씬 더 자본이 모여 있는 쪽으로 더 몰아주는 게 이제 목적일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다른 정책들이 다 연결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은, 위탁을 하면 왜 뭐가 문제예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 일단 이제 공공의료기관들 지방의료원을 위탁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위탁한 그 이제 지역들이 사실 수익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 대형병원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결국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분원이라는 데가 이제 한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돌려막는 곳으로 주로 이제 쓰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사회의 어떤 공공의료적인 어떤 서비스나 이런 걸 하기보다는 그냥 서류상 생색만 내게 돼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은 아닌데 서남병원이 이대목동병원이 위탁해서 초기에 6년인가 7년 동안 하면서 사실 신정동과 이제 서울 서남권에 사실 공공의료 서비스 하나도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서울시랑 틀어져 가지고 박원순 시장 때 그거를 다시 뺏어왔었던 경우가 있고요. 경기도에도 옛날에 이천의료원이나 몇몇 곳은 고대병원에 위탁한 적이 있는데 그거 처음에 위탁했을 때는 한 3, 4년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의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대학병원식으로 어떻게 좀 돌리면서 수익성 있는 과들 뭐 정형외과라든지 이런 과들에 이제 인센티브 주면서 이제 훨씬 더 연봉 높게 주고 수술실을 많이 돌리면서 지역에 이제 1차 의료기관급의 어떤 정형외과 의원들이나 이런 데랑 경쟁해서 이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4년 5년 하다 보면 그동안 이제 거기서 해야 되는 뭐 산부인과 분만이라든지 투석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급종합병원에 위탁하게 되면 그 민간병원의 수익성 위주의 진료가 그 지역에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 그 지역에 자체적으로 필요한 공공의료에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 그 상급병원의 이해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죠. 예, 그나마 여기서 제가 약간 하나 첨언을 드릴 거는 그나마 국립대병원에 위탁하면 조금 낫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대표적으로 국토부가 만든 양평에 교통재활병원이라고 엄청나게 시설을 잘 지어놓은 재활병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한 300병상짜리. 그럼 국립병원이겠네요, 국토부.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에 위탁 운영을 국토부가 카톨릭대에다가 맡겼어요. 가지고 이제 5년 동안 하면서 카톨릭대 맨날 적자난다고 돈 보전해달라고 하고 뭐 지역 주민들 아우성이고 뭐 서비스도 떨어진다고 하고 왜냐하면 이제 계속 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돌려막는 구조고 본인들이 이제 교직으로 이제 정직원 되기 전에 거기 이제 인턴들 주로 보내서 트레이닝하고 이런 구조니까 안 됐는데 2020년에 어떻게 됐던 논의가 되다가 국토부에서 서울대병원에 이걸 위탁했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이제 정상화가 돼가지고 재활병원 제가 이제 재활외과 의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됐죠. 그러니까 국립대병원에 이제 위탁하는 부분은 그나마 저는 약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국립대병원이 뭐 상급종합병원 다른 이제 민간 대형 병원들처럼 수익성을 추구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의 이제 자산 하에 있고 그래도 이제 본인들이 우리 공공의료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갔을 때도 좀 책임성을 갖고 하는데 민간의료 기관은 그런 걸 절대 바랄 수가 없어. 아, 그럼 문제네. 공공의료에 대한 거는 새로 신축하거나 뭐 새로 하겠다는 건 없고 위탁 전체적인 방향이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하고 그러니까 상급종합병원이나 이런 대형병원을 활용해서 체계도 짜고 위탁도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겠네요. 이거는 계속 앞으로도 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선거 때 특이하게 없었던 게 보장성에 대한 얘기 진짜 없었던 것 같은데. 예. 탈모에 대한 얘기 하나 빼고는 진짜 없었던 것 같은데. 예, 뽑는 게 아니고 심는 거라고 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아, 그건 진짜 좋은 공약이었어.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보장성에 대한 선거 논쟁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두 후보 간의 차이가 있었는지 하고 그 윤석열 후보의 건강보험에 대한 입장이나 방향, 대안은 뭐가 있죠? 일단 차이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별적으로 탈모약이나 건치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아시겠지만은 임플란트가 결국 이제 4개로까지 곧 증가될 것 같은데 공약집에 따르면 그거 말고 뭐 항우울제, 그러니까 국가 검진의 항우울증 검진, 뭐 국가 검진의 뭐 골다공증 검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 그나마 이재명 후보의 어떤 보장성 강화안에서 그나마 나은 점은 이재명 후보는 임신 중지 약물, 임신 중지 행위에 대해서 급여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거는 예, 그건 아주 중요한 공약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또 많이 어필이 안 됐어요. 뭐 해도 어필을 하나도 안 아니, 되는 건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중운동이 워낙 모여서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안타까운 점이 이제 여성운동이 그동안 이제 낙태죄 폐지에 그렇게 단결해서 싸웠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낙태죄의 법률적인 부분보다 사실 국가에서 급여를 해준다는 거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의학 서비스 안에서 안전하게 임신 중지를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딱 이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잘 캐치를 해서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 자체가 의미가 되게 큰데. 예. 근데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 쪽이 그거를 또 크게 어필을 못한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개신교계, 그러니까 공약을 가톨릭 내면서 이런 쪽에 이제 낙태죄의 세게 안 폐지를 한것 이제 같은데? 반대했던 보수 종교계를 의식해서
세게 공약을 안 한 거예요. 예, 그 부분을 크게 어필을 안 했다고도 생각해요. 나는 공약은 있는데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거지. 크게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원래 민주당 안에서도 비주류고 민주당 안에서도 훨씬 왼쪽인 사람이고 야성인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지지를 한 거잖아요. 왼쪽인지 모르겠으나 야성이지.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더 그래도 좀 덜 탈기득권적인 모습인데 그렇지. 이번 선거에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서 그게 장점이 잘 안 드러났죠.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났으면 사실 좀 논쟁이 되면서 한번 본인이 좀 더 지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논쟁이 되면서 표차가 더 크게 나는 거 아니야?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보수표는 고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한국의 이제 보수 지층은 박근혜가 탄핵된 상황에서도 2위는 홍준표가 있었거든요. 보수의 기본적인 한국의 어떤 오랜 전통, 그 일당 독재 국가로서 뭐 김대중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의 어떤 이 기반 이런 것들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제 포섭하는 전략으로 갔을 때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이 저는 많다고 봐요. 이번 선거에서 뭔가 이재명 후보는 이제 그런 부분은 없었고 보장성도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한쪽은 정파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개별적인 이런 선별적 탈모약이라든지 이런 하나하나만 이렇게 따지고 들었다고 봅니다. 임플란트라든지 이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거가 대통령 선거라면 전체적인 뭐 5년, 10년에 대한 발전 방향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그 안에 강론이 나와야 되는데 강론만 세게 얘기하고 전체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있으면서 얘기를 안 했는지 어쨌든 부각시키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은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까요? 저는 건강보험은 이제 뭔가 크게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뭐 크게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거는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비슷한 트렌드였는데요. 건강보험을 재정당국 입장에서 관리를 할 때는 적자가 나지 않게 관리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선별적 보장성 강화는 하더라도 획기적인 보장성의 확대라든지 아니 보장성 확대 계획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로 예측이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보장성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실질 보장성이 문재인 케어를 한다고 했을 때 63.5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제 한 66%까지 간 걸로 돼 있고 뭐 김용익 그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께서는 뭐 이제 올해 말까지 뭐 계산을 하면 68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지만 2020년, 2021년의 데이터는 코로나 국면에 사실은 코로나 진료비를 거의 무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약간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문재인 케어의 목표인 70%에 훨씬 못 미치게 끝났고 70%대를 한국에서 넘으려면 저는 이 부분은 재정 투입으로는 되지 않고 구조적인 부분을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공급자들하고 이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불제도를 개편하죠. 지불제도 개편. 그러니까 의원급은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더라도 입원을 하는 병원급은 당연히 대만이 지금 보장성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이제 총액 예산을 하는 방식으로 뭐 아산병원 이런 곳들에 이제 1년에 뭐 1조 5천 이렇게 그냥 주고 그 안에서 이렇게 진료를 하게 해야 정증 환자 보지 않고 이제 그 안에서 효율화되면서 중증 진료가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질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저희가 포괄수가제 7개군 할 때 2012년에 그 난리가 나고 뭐 분신을 하려고 했던 분이 계시질 않나 그랬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의사협회. 나 알아. 이렇게 예. 옆에서 분신하려고 그래. 근데 얼마나 무서웠는데. 김채 선생님 그때 같이 예, 잘 아시죠? 가지고 네, 취업에 계셔가지고 뭐 제일 잘 아시겠죠. 아무튼 그 포괄수가제 7개군 지금으로도 그런 상황인데 과연 한국에서 95%가 되는 이 막강한 특히나 이제는 자본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의료 공급자들이 주된 타겟이거든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면 일본식으로 저희가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되는데 혼합진료 금지를 하려면 사실은 이제 오늘 다 다룰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이 개혁 방향에서 결국은 국민적으로는 합의를 해야 되는 게 당연지정제가 일정 정도 해소가 되면서 계약제 형태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을 하면 이제 건강보험 진료만 하게끔 해가지고 계약이 들어가는 방식인데 국민적으로 설득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 국민적으로 설득하지 않고 만약에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재정과 공급자와의 또 관계에서 또 다른 저항이 또 생길 거기 때문에 이게 보건의료 서비스는 어쨌든 이런 사회보험 정책만 가지고 뭔가를 할 수는 없고 공급 드라이브 쪽이 충분히 공공적이고 뭔가 이렇게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안 되는 상황에서는 한국 경로에서 사실 좀 어렵지 않나.
않나.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라는 이제 단어로 사실은 보장성 강화 운동의 종지부를 찍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보장성 강화 운동을 민주당에서 하이제킹해가지고 이름을 문재인 케어로 붙이고 결국은 70% 목표로 했지만 이것도 못하는구나라고 결론 내고 끝낸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돼. 근데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막 이제 장황하게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장황하면 또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뭐 참 보장성 강화는 어쨌든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케어에 점수를 준다면 얼마나 줄 것 같아요? 저는 뭐 1점 줍니다. 1점. 아, 되게 박하다. 예, 그 영화로서는 봐선 안 될 영화죠. 문재인 케어도 이름 붙인 어떤 거에 지나지 않고 그게 포장술, 화장술이라고 생각하고요. 비판적이야. 아니 그거는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공공정책수과도 만약 공공이란 단어는 포장이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말장난을 시작하는 게 한국이 이제 그만큼 이미지 정치가 아까 요새 선거들이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저쪽 싫어서 이쪽 찍고 이쪽 싫어서 이쪽 찍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재밌는 점은 뭐 오늘 여기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심상정 후보의 보건 공약이 심상정 케어였습니다. 있었지? 심상정 케어였다고? 나 그건 또 문재인 케어보다는 그때 훨씬 이제 업그레이드 돼 있고 과거에 이제 시민사회 단체가 이야기한 그런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 아니긴 한데 그것도 저는 좀 안타까웠던 거예요. 아, 그렇다. 심상정 케어는 또 그렇죠. 이게 왜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부분이 누가 기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탁월하게 그런 보장성 강화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해야 돼요. 뭐 건강보험 하나로 해야 돼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싹 하나에다가 그냥 묶어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내가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보였잖아. 노력했는데 못했어요.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냥. 안타깝습니다. 근데 아까 과제로 제시한 것 중에 70% 넘어서 가기 위해서는 지불 제도를 개선하는 것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우리 이제 건치는 대선 기간 동안에 했던 게 주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도 주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가 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윤석열 후보도 주치 좋다.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뭐랄까 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믿기는 좀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주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건치에서 제시를 하고 정책 협약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나마 이 엉망진창 선거에서 보건의료 쪽에 유일하게 요번에 그나마 조금 뭐 새로운 이슈, 새로운 아젠다로 들어간 게 이제 주치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디테일에서 들어가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그런 경향성이 있었지만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1차 보건의료나 지역 보건의료 연계 측면에서의 주치의가 아니고요. 비용을 절감하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만성질환자들이 이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거를 막기 위한 게이트키퍼로서의 어떤 역할. 옛날에 그 비슷한 거를 유시민 장관 때 의료급에다가 썼었죠. 그때 만들었잖아요. 예. 당시에 진짜 그런 긴축 정책의 거의 효시라고 할 수 있죠. 유시민은 연금 계약과 사회복지 계약의 이제 거두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 시발점 그걸 이제 해낸 사람인데 알았어. 아무튼 그분은 처음에 이제 첫삽을 뜨신 분이니까 그 역사 이름을 남긴 거예요. 발음도 좀 잘하고 그때 최악의 보건복지부 장관상 저희가 드렸잖아요. 유시민 전 장관의 책에도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집단으로 해서 보건의료 단체가 책에도 있더라고요. 그분이야 뭐 지금 뭐 그냥 농객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는 주치라고 하는 단어를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의 공약집을 직접 보시게 되면 주치가 나오는 항목들은 주치가 사실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뭐 이제 요양보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지정하는 역할. 사실 요양보호사를 지정한다는 뜻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통제하는데 그거를 왜 지역사회 의사한테 시키냐는 거죠. 전 세계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진입장벽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재정관리를 위해서 주로 그렇게 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서의 주치의는 거의 한 바닥은 사실 원격의료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주치의라는 단어가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주치의 이제 도입하자고 시민사회단체 인이업에서도 여러 선생님들이 주장하고 해서 그쪽 캠프에서도 이제 그 내용을 받아서 경제 관료들이나 아니면 의료산업화론자들이 이렇게 조금 흔들어가지고 그쪽에다 섞어가지고 또 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주치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나의 건강을 아주 1차 의료 단계에서 책임지고 그리고 예방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래서 의료 전달 체계도 올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그거를 그러면 그냥 병원에 가지 마시고
마치고 큰 아주 대형병원에 있는 주치의를 사무소에서 원격 의료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뭐 이거저거 병원 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지정해주고 딱 해야만 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각각 자기 속내를 달리 두고 주치의라는 이름을 차용하는 것 같아요. 워낙 요즘에는 말장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주치의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에서 오용된 지는 근데 워낙 오래돼서요. 저희 드라마나 이런 거 봤을 때 주치 이야기 나오면은 주로 이제 재벌가나 뭐 이런 분들이 그래 그 주치 김 선생 불러 그게 주치의잖아요. 김 박사 불러. 네. 그럼 아니면 뭐 맞아요. 아버님 주치 박사님 부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주치. 그리고 아니면 대학병원에 가면 보호자들한테 저도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트레이닝할 때 주치의는 이제 교수님을 주로 지칭하거나 아니면은 담당 레지던트가 주치. 사실 이제 1차 보건의료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제너럴 프랙티셔너 아니면은 가장 먼저 이제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이런 개념의 주치를 이야기하는 거는 주치 운동을 하시는 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사실은 이제 그렇지. 주치의제도 찬성하냐고 하면 다 찬성해요. 근데 이제 막상 머릿속에 그리는 상이 달라. 내 주치의는 아산병원의 내분비내과 교수님이 내 주치의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동네 정 선생이 주치의면은 안 한다는 거죠. 나는 정 선생 주치의라도 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치과 쪽은 당연히 이게 자본이 집중이 돼가지고 막 의과 쪽 병원처럼 막 기술의학적으로 장비와 집약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만 이쪽은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 사실은 기술의학적으로 훨씬 더 첨단 의료나 장비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연결이 되는 게 주치의라고 해버리면 그건 주치의 개념이 아니지. 주치의라는 게 사실은 김 박사 불러 해도 김 박사가 이제 가방 들고 오잖아. CT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일상적인 진료를 나의 건강을 케어해주는 그건 맞는데 진짜 이게 주치의도 되게 말은 많았지만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는 느낌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야기를 좀 했었고 제 생각도 어쨌든 지금 이런 언어의 어떤 남용, 잘못된 사용 이런 걸 막으려면 좀 이제 포커스가 방문 진료를 활성화하고 방문 진료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방문 진료 지금 이제 수가가 한 9만 원대 정도로 이제 지금 시범 사업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방문 진료,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연계해서 의사는 부족하니까 그만큼 안 된다고 하면 방문 간호 이런 식으로 이제 대면으로 뭔가 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쪽으로 포맷을 잡아서 1차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그 기반 하에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인두제 기반의 뭐 주치의 제도로 갈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은 최소한도 뭐 만성 질환이나 구강보건 같은 경우에는 관리 시스템으로 갈 수 있으면 좋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뭐 건치도 주치의 제도에 대한 얘기를 뭐 주치의라는 용어 자체를 좀 이제 확산시키고 주치의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중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주치의 내용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정책 협약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이런 부분들은 부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선거가 특히 정책 선거나 뭐 이런 거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번 선거같이 이렇게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오늘 장영준 쌤이랑 얘기한 것들은 이제 크게 일단 공공의료에 대한 얘기 공공의료에 대한 얘기 쟁점으로 부각된 거 없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중증조건에 하나씩 놓겠다. 윤석열 후보는 공공정책 수가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상급종합병원에 의존해서 의도대로 하는 공산이 크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 대한 거는 양쪽 다 큰 차이가 없이 개별공약만 한두 개 제시하는 정도였고 문재인 케어는 별 하나다. 실패했고 이거에 대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윤석열 정부도 건강보험에 대해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냥 재정 수지를 보존하는 쪽으로만 치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 보면 보장성 확대나 이런 거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에 주치의에 대한 부분은 선거에서 이야기는 많이 되었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재명 후보 쪽은 원격의료와 관련이 되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쪽은 이제 주치의 본연의 것들보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이런 쪽에 의존하는 체계를 만드는 거. 일관되네. 그래도 윤석열 후보 쪽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쪽은 거꾸로 이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나 아니면은 방문 돌봄 같은 것들을 긴축하려고 하는 방안에서 그러니까 효율화라고 이제 측면에서 사실 컨트롤 타워로서 주치의를 거론을 했어요. 근데 전 세계 이제 의사가 사실은 돌봄 서비스까지 컨트롤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지역사회 연계 보건이나 그다음 뭐 간병 같은 경우에 단적으로 이제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간병을 확 확대하겠다 뭐 이런 전략이라면 윤석열 후보 공약집은 잘 보시면 가구에서 가족 중에 누가 간병을 할 때 그 사람이 요양보호사를 자격증을 취득하면 거기에 가산을 주고 요양보호사를 취득하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디스인센티브 수준을 또 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족 간병을 더 부추기는 식으로 이게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언뜻 딱 봐서는 가족 간병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동안 돈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밖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훨씬 지금 현재 이제 말도 안 되는 구조들을 가지고 그냥 고착화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부분 이렇게 조금씩 돈을 더 주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꾼다는 거죠. 제가 앞부분에 그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한국 의료 시스템 이제 개판이 저희가 그동안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제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어느 수준에서 폭로될 거라고 봐요.